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석사과정 김은규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용리 수출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튬 회수 부분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에는 리튬을 회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리튬을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과 이제 그 지하수로 유출되면은 인체에까지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튬까지 회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인트로덕션, 왜 폐배터리를 회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공정의 스킨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경제성 평가까지 한번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해 왔는데요. 2020년에는 2019년도 대비 약 40%가량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요즘에는 NCM 계열의 배터리를 전기차에 사용을 하는데 NCM 계열의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다음 외부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양극재는 NCM 배터리의 양극재는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의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해수 또는 그 지질 자원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게 되어 가격이 급등해 안정적이지 못한 배터리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폐배터리는 그냥 매각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어떤 한 연구 자료에서는 매각했을 경우에 이를 매립했을 경우에 그 지질 오염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수준은 그 오염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배터리 공정의 스킨, 공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는 물리적 전처리, 침출, 그 다음에 용매 추출, 그 다음에 리튬 침전으로 단계를 구성해봤고요. 물리적 전처리에는 손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전부 다 분리하고 나머지 이제 기계를 통해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그 고운 가루는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블랙 파우더와 황산, 그 다음에 가산수소를 통해서 용액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액에는 녹지 않은 금속과 카본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이제 원치 않는 불순물들이 용액으로 녹아 있는데요.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녹지 않은 금속과 카본을 제거해주는 필터, 그 다음에 NaOH를 사용해서 철, 구리, 알루미늄을 고체 형태로 만들고 이걸 다시 한번 걸러주는 형식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이 걸러준 용액을 이제 블랙 리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블랙 리커 중에서 원하는 금속만 따로 분리하는 공정은 이제 용매 추출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리튬만 남아있을 때 리튬을 탄산 나트륨과 반응을 시켜서 탄산 리튬 형태로 침전시켜서 회수하게 됩니다. 용매 추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왼쪽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연속적인 용매 추출 공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믹서 세틀러의 한 파트를 딱 가져온 겁니다. 믹서 세틀러의 믹서 부분에 올가닉인 추출제와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수상이 믹싱되어 분산되게 됩니다. 이 분산되게 됐을 때 수상이 가지고 있는 금속을 유기상이 같이 결합해서 그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세틀러 부분에서 수상과 유기상이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이는 기름과 물이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주게 되면 나눠지게 됩니다. 유기상에 빨려 들어간 금속은 그 다음 공정에 약한 황산과 강한 황산을 통해서 원하는 금속만 다시 수상으로 뽑아 먹을 수 있게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되고요. 금속이 제거된 수산은 그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망간 추출의 경우에는 코발트 추출의 경우에는 니켈 추출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테이블은 용매 추출에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공정에서는 추출제 농도, 그 다음에 비노화도, OA 레이쇼 이렇게 네 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했고요. 이 중 비노화도는 공정의 pH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OA 레이쇼는 올가닉과 아큐스 페이지의
FBB를 의미합니다. 망간 추출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간 추출은 밑에 보이시는 두 개의 추출단과 하나의 세정단 그리고 하나의 탈거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추출단에 리칭이 끝나고 나온 그 후의 스트림에 대한 매스플로우 인포메이션입니다. 리칭이 끝난 후 스트림은 추출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추출단에서 추출제와 만나게 되어 목표로 하고 있는 망간이 빨려 들어가 그 올가닉 쪽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망간이 제거된 이후에 수성은 그 다음 공정이 코발트 추출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발트와 같은 물질들은 약간 같이 추출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단이 필요한데요. 세정단의 약한 황산을 이용해서 같이 올라가는 원하지 않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탈거단에서는 강한 황산을 사용해서 유기상에 있는 금속을 다시 수성으로 내려주는 공정을 진행합니다. 탈거까지 끝난 유기상은 다시 리사이클 시켜서 첫 번째 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전에 수상에는 약간의 유기상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같이 이 양을 이제 로스라고 표현하는데 로스되는 양만큼의 메이크업 되는 유기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핑 아까 말씀드린 비누화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NaOH를 같이 혼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튬 침전 단계인데요. 리튬 침전에는 탄산 나트륨을 사용해서 리튬을 침전하게 됩니다. 리튬과 나트륨을 용매 추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농도 차이가 극심하게 나서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용매 추출에서는 NaOH를 다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튬과 나트륨의 선택적인 반응에서는 나트륨의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리튬이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게 부피가 너무 커지고 공정이 길어지는 그래서 경제적이 못한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 추출이 아닌 침전 방법을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탄산 리튬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탄산 리튬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매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얻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100도씨의 물을 사용한다면 나머지 불순물들은 물에 녹지만 탄산 리튬의 경우에는 거의 녹지 않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경제성 평가는 1톤 퍼 아워의 블랙 파우더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톤 퍼 아워의 블랙 파우더를 만들기 위해서 3.9톤 퍼 아워의 배터리 스크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수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들을 다량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물질로는 황산, 과산소, 그 다음에 NaOH, 탄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지금 여기서 보이는 추출제의 경우에는 다시 리사이클 시킬 수 있어서 그다지 많이 메이크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각 공정에서 들어가는 투자비와 운전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매 추출 단계에서 투자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운전 비용은 리튬 침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튬 침전 전에 한번 농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없는 탄산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ROI는 6.7%, 그다음 PVP는 11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용매 추출 공정의 경우에는 ROI가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10%를 도달하는 ROI 10%를 도달하는가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금속의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가격을 마이너스 30%에 30%까지 변화시켰을 때 ROI를 해당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켈의 경우 약 20% 정도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ROI 10%에 도달하고 코발트의 경우도 약 30%가량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ROI 10%에 도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홈페이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오퍼레이팅 코스트
그러면은 지금 리튬을 빼고 앞에서 니켈까지만 추출을 하다가 리튬을 추가로 넣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리튬을 추출하는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저렇게 거의 그러면은 지금 40% 기존보다 40%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리튬을 추출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조금 해보셨나요? 그 용매 추출을 기존에 고려했던 건 용매 추출 방법이었는데요. 용매 추출의 방법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사용됩니다. 근데 그 보시는 것처럼 리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은 아직 경제성이 나오진 않지만 향후 리튬의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다면 충분히 같이 회수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구두 이렇게 그냥 정성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리튬의 그러면 추출 방법이 지금 용매 추출에서 침전법으로 바뀌었으면 용매 추출하고 침전법의 차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격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리튬에 대해서가 추가됐고 리튬 가격에 대한 나머지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시면 자료가 판단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앞쪽에 했던 거랑 이렇게 조금 중복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 세 번째 발표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서 동료를 통합하여 사고 요인 단어 사전을 마련하였습니다. 2부 사고 요인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과 사고 요인 단어 사전을 마련하는 것은 파트 3에서 사고 요인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구축하고 적용하는 것은 파트 4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와 단어 사전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재 폭발 재해 교육부터 한국정보진흥원에서 개발한 한글 사전에 존재하는 체언을 추출한 결과 많은 가룡어와 고유명사, 그리고 가염을 점화한 장치 설비, 장소 외의 단어인 분류 단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을 제거하기 전과 제거 후에 계율에 존재하는 단어를 비교한 표가 왼쪽 표와 같습니다. 소요일, 식약, 협력업체, 소속, 목공 등이 삭제되었는데 계율에 존재하는 단어에서 다빈도관용어, 고유명사, 분류론, 단어 빈도수가 1인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7개의 제휴기호는 수출된 모든 단어가 제거되어서 분석할 수 없게 됩니다. 7개의 제휴기호는 오른쪽과 같은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휴기호가 매우 짧고 유의미한 정보가 적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어와 유서를 통합하여서 사고 요인 단어 사전을 마련하였는데 제휴기호 작성자가 제휴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된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또한 오타가 존재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코 NLP 패키지의 한계로 인해 불안정한 체험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동의어 유서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상에서 각각 다른 언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용접, 물티, 가스, 드럼, 절단 등 화재 폭발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가 전처리 이전보다 강조되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의 연관 연관성 도출 방법 구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도학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고 유의 라벨링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또는 의미망 분석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을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비지도 학습의 경우 기계학습의 일종으로서 결과가 도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고도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미망 분석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키워드 의미망 분석 중에 키워드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동시 출현 빈도를 다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 출현 빈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추출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집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동시 출현 빈도가 40 이상의 단어만 추출하여 있는데도 복잡해서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계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파일 계수 네트워크 역시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연관성을 파악하기에 조금 더 쉽지만 역시 네트워크라는 한계점 때문에 가시성이 코릴레이션 값, 즉 파일 계수 값이 낮아지면 가시성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파일 계수 값이 0.2 이상인 파일 계수 네트워크의 분집을 분석한 결과 사고 요인간, 관계 파악이 어려운 분집의 진단, 내원, 조치 응급 등 후속 조치에 관련된 분집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어는 사고 요인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일 계수 네트워크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제거하였습니다. 이 후속 조치 관련 단어 제거와 함께 사고 및 상해 원인 파악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단어상만을 선별하고 계열별로 존재하는 단어들 중 이 단어상에 존재하는 단어만을 남겨 파일 계수 네트워크를 추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어상을 선별하기 전보다 선별한 후보가 코릴레이션 값이 같을 때에도 확실히 그 가시성, 복잡성이 낮아져서 가시성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후속 조치와 관련된 조치를 제거하고 사고 원인 및 사고 원인과 상해 원인을 직접적으로 추출 가능한 단어성만을 노출하여서 파일 계수를 추출한 결과 파일 계수 값이 0.1 이상의 파일 계수 네트워크의 분집은 단어쌍이 2개 이하로 이루어진 것만을 보았을 때 9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 분집별 사고 요인과 연관성을 분석하여 사고를 추측하면 다음과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들을 넘어가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일 계수 기반 분석을 활용한 사고 요인간 연관성 분석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함과 동시에 라벨링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고 화재 폭발 시에 사고 요인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난로에 알코올을 투입하여 발생한 사고, 에어조끼에 산소를 연결한 상태에서 배지가 튀어 발생한 사고 등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화학적 성질에 의한 폭발 및 파열 사고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공기압 문제로 인한 사고, 압력 상승으로 인한 파손 등 물질적 성질의 변화로 인한 폭발 및 파열 사고, 물리적 성질의 변화로 인한 폭발 및 파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산업화재 폭발 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핸드북 작성 시 용단 용접 작업 시 주변 가열물로 인한 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사고도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섯째, 산업재해 현황 분석 시 현재의 불완전한 행동보다 기후물, 불완전한 상태 등 물적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물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 작성을 한 별도 마련 등을 통해 핵심적인 사고 상황만 재해 계획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일을 이용해서 기존에 공단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나오지 못했던 결론을 다 지금 다 이끌어내신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습관된 거예요, 같은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요인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사고 요인에 해당되는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그 사고 요인에 해당하는 그 제자 수가 몇 건인지 그냥 통계적으로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연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요인 간에 각각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고 요인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 방법으로 이제 얻지 못했던 결론을 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런 거죠. 네. 예, 그게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덜된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는 그 커멘트 겸해서 질문하는 건 그 아까 파이 계수라고 했는데 텍스트 마이닝에서 네. 그 파이 계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이 아마 설명이 다 됐는데 결론이 한 6개, 7개 이렇게 많은데 요거 이제 분석한 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결론이 그렇게 되기까지 앞에 설명이 빠져서 그런지 그거하고 좀잘 매칭이 안 돼서 혹시 다음에 작성했을 때 좀 잘 결과 고쳐야 되게 결론하고 좀 매칭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코멘트 파이 개수에 대해서 파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같이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단어쌍을. 그래서 만약에 절단과 용접이 그 연관성이 크다 그러면은 그 코릴레이션 값이 높게 나오고 그 코릴레이션 값 순서대로 이 단어성이 쭉 도출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그 파이 개수를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그 네트워크가 그 코릴레이션 값이 높은 단어끼리 연결을 매칭을 시켜주는 파이 개수 그럼 파이 개수가 뭐 0.1이다 뭐 여기 뭐그 네네. 개수에 따라서 뭐가 있나요 뭐가? 개수가 높을수록 서로 연관성이 높은 단어가 콜레이션 코피스트와 비슷한 건가? 예,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삼각계수. 이게 몇 년치 데이터를 갖다 분석한 건가요? 10년치. 10년치죠. 예, 그래서 이게 최종 논문을 내실 때는 이거의 핵심은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 이전에도 네트워크 분석이 많이 그 네트워크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발전하게 보면 우리가 저 단어 사이의 관계가 10년을 갖다 두고서 연차별로 분석하게 되면 뭔가 좀 트렌드가 변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 그걸 갖다 한번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으신 지적이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다른 쪽에 또 적용하면 굉장히 좀 파워풀한 툴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엔젤 회사에서도 이런 텍스트 마이닝 활용해서 서비스 쪽에 또 활용하는 예들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사실 사고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하려면 언론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샤에서 제출한 그런 사고 분석 리포트 또 정성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성적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양이 뭐 5천 몇 개면 사실 그냥 시간 들여서 분석하는 거나 이 기법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악할 텐데 결과가 굉장히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인풋이 굉장히 이렇게 픽스드된 그런 어떤 한정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라벨링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튀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기법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고민하는 포인트가 없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결론적으로 추출을 해봤는데 너무 부수적인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전처리 과정에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후속 조치에 관련된 작성란을 따로 분리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애초에 그 보완을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들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도 쓸만한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쓸만한 빅데이터가 없어서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를 했던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된다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를 단 것도 이런 빅데이터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러네요. 예. 혹시 그 시간 관계상 괜찮으시면 이제 질문은 일단 끝나고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북대학교 김은지 학생이 국내 산업시설 화재 사고의 업종별 특성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산업시설 화재 사고의 업종별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은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최근 10년간 사업 장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재해자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다양한 화재 예방 방안 및 대응책이 제시되어 왔는데, 하지만 산업 화재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로만 강조가 되어 왔고, 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업종에서의 화재 대응 예방책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또한 화재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기술 통계에 대한 분석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화재 특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다소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산업 형태별 화재 사고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 자료로는 재해 분석 통계 자료와 산업 형태 분석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화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분석하였고요. 사망 만인율과 화재 빈도를 도출하여서 이걸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화재 발생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월별, 근무시간별, 기업 규모별로 화재를 분석하였고, 또한 화재 사망사고의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해 계율을 화재 기인물과 화재 장소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자연적 구분법을 통해서 화재 위험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업종별 연간 화재 발생 현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총 화재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제조업의 사망자 수가 특히 많았던 2012년과는 다르게 전 산업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화재 빈도와 사망 만인율을 도출하였고, 화재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재 사망 만인율 대비 화재 빈도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화재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2015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화재 빈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6년 이후로는 제조업보다는 사망 만인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는 화재 위험도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 좀 낮게 분포되어 있는데, 근로자 수나 사업장 수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서 3배 정도 낮게